안녕하세요. 지리정보학교는 수강생 여러분, 지상훈 조교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실습으로 테이블 조인과 데피니션 쿼리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뤄볼 테이블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간의 동일한 속성값을 기준으로 하나의 속성 테이블에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활용할 자료들의 속성 테이블을 미리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좌측에 서울 쉐이프 파일의 칼럼을 보면 sgng nm이라는 칼럼이 보이죠. 필드 값으로는 서울시의 구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행정구역별 인구수 CSV 파일의 첫 번째 칼럼, 행정구역 칼럼의 필드 값도 이전 파일과 같이 서울시의 행정구역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료에 똑같은 구성의 칼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에 행정구역 자료와 우측에 행정구역 자료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속성 테이블로 이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GIS를 켜고 실습 파일 lab5_1 프로젝트를 열어봅시다. 열어서 서울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을 확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활용할 행정구역별 인구수 파일도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같은 이름의 엑셀 파일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XLS와 CSV 파일이 있을 텐데요. XLS와 CSV 파일은 확장자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습을 하면서 몇 차례 엑셀 파일을 QGIS로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CSV 확장자의 파일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XLS 대신에 CSV 확장자 파일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CSV 파일의 특징은 규칙이 정말 간단하다는 점이에요. 입력된 값들을 그 콤마 이 기호 하나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CSV 파일은 그 구조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엑셀 이외의 프로그램들이 오류 없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V 확장자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저장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룰 행정구역별 인구수 파일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겠죠? 자, 그러면 행정구역별 인구수.csv 파일을 불러와 봅시다. 데이터 원본 관리자를 열고 오른쪽 탭 중에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이름에 행정구역별 인구수.csv를 선택하고요. 밑부분에 도형 정의란에 도형 없음에 체크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기본 설정 값은 수정할 것 없이 그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는 행정구역별 인구수라는 레이어가 새로 생길 것이고 F6을 눌러서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면 아까 엑셀에서 보았던 입력값들이 잘 불러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 조인을 실행해 봅시다. 서울 레이어에 속성창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좌측에 조인이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좌측 하단에 초록색 플러스 기호 모양의 새 조인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벡터 조인 추가라는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우리는 어떤 레이어에 어떤 속성 필드를 또 다른 어떤 속성 필드와 연결시켜서 조인을 시킬 것인지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서울 레이어의 속성을 클릭해서 조인 설정 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인의 대상 중엔 당연히 서울 레이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레이어와 연결시킬까요? 이 부분은 조인 레이어에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에 어떤 속성 필드를 조인시킬까요? 이거는 조인 필드에서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속성 필드를 또 서울 레이어에 어떤 속성 필드와 연결시킬까요? 이 부분은 대상 필드에서 설정합니다. 이때 조인 필드의 값과 대상 필드의 값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같은 필드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조인을 실행시켜 봅시다. 조인 창에는 지금 서울 레이어가 다른 어떤 레이어와 조인되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조인을 실행시켜 봅시다. 처음에 각각 나뉘어져 있던 두 속성 필드 값들은
강남구, 그리고 동대문구와 같이 그 행정구역 이름들을 기준으로 조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SGNG NM을 기준으로 좌측은 서울 레이어의 값들이고 우측은 행정구역별 인구수 레이어의 값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조인된 테이블은 프로그램 상에서 임시 캐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요. 가볍게 덧씌워져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다시 지울 수 있습니다. 조인 설정 창을 다시 켜보면 좌측 하단에 빨강색 마이너스 기호 표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또 금방 다시 삭제됩니다. 그러면 다시 적용 버튼을 눌러서 조인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서울 레이어의 SGNG NM 칼럼의 값들과 행정구역별 인구수 레이어의 행정구역 칼럼의 값들이 1대1로 값이 대응되었던 건데요. 근데 조인은 1대1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값에 여러 개의 값을 대응시켜서 1대 다 조인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관리자를 켜고 실습 파일 중에서 서울 가로하고 중복 쉐이프 파일을 선택해 추가해 봅시다. 그리고 레이어에 서울 중복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으면 속성 테이블을 열어봅시다. 왜 레이어 이름이 중복이냐면 각 행정구역 이름이 두 개씩 중복되어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GNG NM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불러온 서울 중복 레이어와 행정구역별 인구수 레이어를 한번 조인을 시켜봅시다. 다시 그 벡터 조인 추가 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설정 중에서 조인 레이어를 눌러보면 서울도 뜨고 행정구역별 인구수도 뜰 거예요. 두 가지가 뜰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레이어 리스트에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가 다 불려 들어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 중복 레이어와 합칠 레이어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레이어가 아닌 행정구역별 인구수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설정을 다 완료하고 적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서울 중복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필드가 두 개였는데 조인된 행정구역별 인구수 값도 각각의 필드에 연결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인 기능은 1대1 연결뿐만이 아니라 1대 다 연결 또한 지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방금까지는 서울이라는 벡터 형태의 지도와 그리고 행정구역별 인구수라는 CSV 파일의 텍스트를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조인 기능이라는 건요. 벡터 형태의 지도와 그리고 또 다른 벡터 형태의 지도를, 그러니까 지도와 지도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실습 데이터에 서울 _2라는 벡터 파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를 먼저 레이어 리스트로 한번 불러드리고요. 먼저 불러온 서울 _2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 안에는 다음과 같은 값들이 들어있어요. SGNG NM 칼럼 외에도 행정구라는 칼럼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칼럼의 값들은 지금 서울의 행정구역들이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 칼럼도 그 입력값들이 같기 때문에 조인할 때 대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인 필드로는 행정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레이어의 조인 탭에서 조인 레이어는 서울 _2, 조인 필드는 행정구, 대상 필드는 SGNG NM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조인을 실행시켜 봅시다. 그리고 조인된 서울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그 SGNG NM 기준 칼럼을 중심으로 좌측에 서울 레이어 그리고 우측에 서울 _2 레이어의 데이터들이 조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의 속성값과 또 벡터 데이터의 속성값의 조인이었죠. 한편 아까 조인되어서 연결된 속성 테이블은 그 값들은 임시 메모리 저장소에 보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서울 _2 레이어를 제거해버리면요. 그 서울 레이어의 조인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데이터들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인되었다고 그 값들이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장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서울 레이어를 먼저 우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 그리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다른 벡터 데이터로 먼저 저장을 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definition query입니다. query라는 거는 질의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GIS 프로그램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값이 어디에 있는지. 다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래밍 언어 체계를 갖춰서 말이죠. 자, 그러면 실습 파일 중에서 lab_5_2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 동대문구 언더바 쿼리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필터 설정 버튼을 눌러봅시다. 그럼 이렇게 쿼리 작성기라는 창이 뜨는데요. 좌측 상단의 필드, 그리고 우측 상단의 값, 그리고 그 밑으로 연산자와 제공자 전용 필터 표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볼 쿼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칼럼에서 13의 값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분류 칼럼에서 14의 값을 갖고 있는 필드를 찾아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입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값이랑 값 부분이랑 연산자 부분을 직접 클릭해 가면서 표현식을 완성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하셔 갖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직접 손으로 눌러보면서 그 문법을 이해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다 입력하고 나서 오류가 날지 안 날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맵 캔버스에 나타나는 그 폴리곤들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지도에서 확인되는 값들은 분류 값으로 13이나 14의 값을 갖는 필드들인 거예요. 지금은 그 뜻은 지금 뭐가 있냐, 그리고 혹시 이건 있냐, 이런 간단한 질문이지만 본격적으로 GIS를 활용하게 되면 그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의 분석도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코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QGIS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는 누군가의 코딩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한편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C 언어나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하는 언어를 Structured Query Language, 줄여서 SQL이라고 합니다. QGIS에서 Definition Query는 SQL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에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쿼리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적힌 식들을 입력해 볼 건데요. 분류의 값이 10이 아닌, 그리고 분류의 값이 15가 아닌, 그리고 분류의 값이 20이 아닌 필드들을 찾아달라 라는 뜻입니다. 식을 다 입력했다면 테스트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혹시 문법이 틀렸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대로 입력했다면 맥 캔버스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레이어 리스트의 이름 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필터링 된 상태임을 뜻하는 깔때기 모양이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like라는 문법을 사용해 봅시다. 동대문구 언더바 쿼리 레이어를 우클릭해서 레이어 속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값 부분에서 분류로 되어 있던 것을 분류 2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분류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범주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범주는 삭제해줍니다. 얘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범주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이 용도지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태보존지역, 습지보존지역과 같은 구분도 있어요. 적용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번에 입력할 질의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2에서 보존이라는 문자열로 시작하거나 보존이라는 문자열로 끝나는 데이터를 모두 찾아달라 라는 뜻입니다. like 구문은 특정 문자열이 들어간 데이터를 모두 검색해보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센티지 기호는 몇 글자이든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앞뒤로 무슨 글자가 있더라도 보존이라는 글자만 들어있다면 다 찾아서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쿼리 작성기를 켜고 다음 화면에 like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해하지 않게 제대로 입력해 전달해 줘야 합니다. 식을 완성하셨다면 테스트를 눌러보시고요. 자, 확인을 누르면 맵 캔버스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가 표시됩니다. 용도 지역 중에서 보존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지역을 다 골라본 거예요. 속성 테이블 열어볼까요? 속성 테이블에는 보존 글자가 들어간 필드만 선택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5번째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도 어려웠지만 중간중간 여러분의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숫자에는 따옴표가 없고 문자에는 따옴표가 붙는지, 그리고 퍼센티지, 이 기호는 왜 의미가 다른지, 그리고 의미가 다른 기호도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에게 문자를 전달할 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일종의 그 문자들의 값의 유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서 그 값들의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센티지, 이 기호는 우리는 퍼센트,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쿼리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특수 문자를 정규 표현식 메타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요,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곤 하는데요. QGIS의 쿼리 체계는 SQL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검색 키워드도 이렇게 SQL과 메타 문자를 집어넣어서 알아보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한글로 정리된 내용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정보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면 그 검색어를 영어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SQL Regular Expression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훨씬 더 간략하게 명확하게 분류가 된 정의들도 접근해 볼 수 있고요,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을 접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그 코딩이라는 거는 처음에 좀 처음 접해보는 학생분들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결국 그 컴퓨터와 대화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컴퓨터와 좋은 친구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습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